자, 3번 들어가 볼게요. 3번의 논제부터 확인해 보면 문항 3. 자, 공유주의 비극에 대한 가나다의 견해를 비교 분석하시오. 2번하고 유사하죠. 자, 2번에서는 가나다를 요약하고 비교 분석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가이드를 줌과 동시에 요약하라는 말은 없어요. 없고 비교 분석하라는 말만 있지만은 실제로 답안을 보면 요약을 하고 있고 비교 분석의 내용이 2번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논제를 통일하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아쉬운 논제 형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가나다를 읽어볼 텐데 공유주의 비극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집중하면서 가나다를 읽어볼게요. 가는 두 문단이 나오는데 첫 번째 문단,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에 깔린 생각은 이기적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욕망을 끝없이 추구해 서로를 해치는 상태까지 이르지 않도록 국가가 개입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홉스에 따르면 이기적 인간은 자기 이익 외에 자기 행위가 타인과 사회 전체에 끼칠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사회에서는 지하자원, 목초지, 공기, 물과 같은 공유자원이 마구잡이로 사용되어 고갈되는 공유주의 비극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 내용은 인간은 이기적이다. 그리고 그래서 공유주의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하고 통제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을 볼게요. 자, 홉스는 이기적 인간들이 서로 이용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는 만인에 대한 투쟁이 벌어지는 자연 상태를 극복하려면 괴물 리바이어던으로 상징되는 국가라는 외적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내용은 뭐 첫 번째 문단의 정리라고 볼 수 있겠죠. 같은 내용이고 홉스의 견해를 소환하여 공유주의 비극을 극복하려면 국가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과 통제가 필요하다. 여기까지도 똑같죠. 자, 국가 공권력을 통해 누가 언제 얼마만큼의 공유 자원을 이용할지 결정하고 국가가 결정하고 이를 어겼을 때 위반자 처벌, 피해자 보상 등의 강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피해액을 상정하고 위반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하려면 집행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그리고 권한 남용과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어, 여기까지는 첫 번째 문단의 내용과 똑같죠. 반복되는 내용이라서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온 내용은 이 국가가 필요한데 공유주의 비극을 피할 수 있으려면 국가가 필요한데 국가가 나서서 결정해주고 그 다음에 강제 조치도 시행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집행 비용이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관료들의 권한 남용과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문단의 핵심 주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주의 비극에 대한 제시문 가의 주장은 여기서는 인간은 이기적이다. 그래서 국가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고 하지만 국가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결정해주고 그 다음에 강제 집행해주고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으로 따지자면은 집행비용 그 다음에 권한 남용과 부패 뭐 이 정도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필요한데 국가가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 부작용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겠죠. 이런 관점에서 제시문 나도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한번 읽어보면은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똑같이 이기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비용과 편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는데 자유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인간의 행동은 공동선에 이바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흔한 내용이죠. 자, 즉,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서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이는 서로의 행복을 고려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 내용은 공동선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자유시장에서 합리적 행동하면 비용과 편익을 따져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면은 공동선이 저절로 달성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을 살펴보면 이런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것은 공유 자원을 보존함으로써 얻는 개인적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야 되는데 편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센티브를 편익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들은 무분별한 방목으로 목초지가 훼손될 경우 목초지를 적절히 분할해 구역별로 소유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공유지를 개인의 사유지로 바꿀 것을 제한한다. 그래서 이 공유지를 사유지로 바꿔주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땅 주인들은 자기 이익 극대화를 위해 사유지에서 목초가 자라는 속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의 소만을 방목하고 목초도 정성껏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죠. 편익과 비용에 따라서 목초지 전체가 황폐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공유지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물, 공기 등 대부분의 공유 자원은 쪼개기가 불가능해. 이거는 소유권을 사유지로 바꾼다는 이게 불가능한다는 거죠. 사적 소유로 바꾸기 힘들다는 거죠. 소유권의 획정이 어렵고 만약 누군가 공유 자원 전체를 소유할 경우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가와 우리가 대응시켜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제시문 가에서는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를 국가로 봤는데 여기서는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국가가 결정하고 국가가 강제 집행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시장에 맡기기 위해서 공유지를 사유지로 바꾸자, 소유권을 설정하자라는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장에 맡기면서 소유권을 설정해주면 되지 않겠냐. 하지만 부작용은 소유권 획정이나 설정이나 어렵고 안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독점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대응시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에서는 국가가 결정하고 집행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다. 나에서는 시장이 소유권을 설정한다. 시장에서 소유권을 설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대응되면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를 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다에서는 이런 어떤 공유지 비극의 주체가 무엇인지, 누군지, 그 다음에 그 주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 다음에 그 부작용은 무엇인지의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비교가 저절로 완성이 될 텐데, 잘 한번 볼게요. 엘리노 오스트롬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어장, 목초지, 지하수, 관계시설, 산림 등 공유자원을 잘 관리해온 공동체의 사례를 통해 공유자원 공동체, 국가적 해결책도, 시장적 해결책도, 이건 뭐 가잖아요. 그죠? 이거는 나고, 아닌 제3의 해결책이 존재할 수 있음을 증명한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제3의 해결책은 요건가 보네요. 공동체, 시민사회겠죠? 그녀에 따르면 어떤 공동체 구성원들은 축적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여 공유주의 비극을 피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강제 집행, 그리고 시장에서는 소유권 설정, 하지만 여기 공동체에서는 상호 신뢰, 요게 이제 구체적인 해결 방식이 되겠죠. 이렇게 대응을 시키면 되겠고, 두 번째 문단에서 이제 예시가 나오네요. 스페인의 발렌시아 지역의 농부들은 지난 500년 동안 공동체 자치를 통해 관계시설을 성공적으로 관리했다. 이 지역 농부들은 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천 및 수로의 현재 물높이를 기초로 각 농장에 어떻게 물을 할당할지를 결정했다는, 스스로 결정한 거죠. 자치위원회가 결정한 거죠. 그래서 농부들은 자기 차례가 오면 필요한 만큼 물을 가져갈 수 있었고, 그러나 어떤 농부도 수원을 고갈시킬 만큼 과다하게 물을 끌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뭄이 오면 이런 규칙은 더욱 엄격히 적용됐다는, 이 규칙도 마찬가지로 자치위원회가 만든 거죠. 그래서 또한 농부들은 자율적으로 수로를 지키고 어느 누구도 시스템을 악용하지 못하게 했다. 단점이 없네요. 그죠? 더욱 중요한 점은 수로 옆에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이 항상 있어서 다른 농부들이 딴 마음을 먹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만약 어떤 농부가 이기적인 행동을 하다 걸리면 농부들로 구성된 자치위원회에 불려갔다. 그러니까 자치위원회 스스로 아까 말한 제시문 가에서 나와 있는 강제 조치 있죠? 강제 조치를 스스로 한다는 거죠. 강제 조치를. 그래서 자치위원회가 스스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하지만 위반 사례는 매우 드물었고 희소한 자원을 다툴 때 늘 발생하는 폭력 사태도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어요. 없고 다만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본다 그러면은 부작용을 제외한다면은 요런 어떤 공유주의 비극에 대한 주체, 해결의 주체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공동체가 되고 그다음 해결의 방식은 상호 신뢰죠. 상호 신뢰. 그리고 뭐 자율적인 자치위원회 뭐 요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부작용은 없는 거죠.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공유지 비극이 해소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논제를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달을 우리가 긍정을 할 거면은 달을 기준으로 가나를 비판해 보라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비교도 되고 분석도 됐겠죠. 그래서 논제가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가나를 분석해보자, 비판해보자 이렇게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답안 한번 볼게요. 답안을 보면 자, 가는 토마스 홉스의 아이디어에 기반해 공유지 비극의 해결책으로 국가 공권력의 도입을 제시한다. 요거 나와줘야 되겠죠. 국가, 정부. 이제 법률과 규제를 만들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강력히 처벌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개입은 여기까지가 이제 법률과 규제, 처벌, 여기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죠. 뭐 우리가 썼을 때, 우리가 파악했을 때는 결정이란 말로 대체할 수 있겠어요. 국가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처벌, 강제 집행도 국가가 하고, 이렇게 바꿔서도 됩니다. 그러나 국가의 개입은 과도한 집행 비용이 발생하고 권한 남용과 부패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부작용까지 아주 적절하게 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란 말은 없었는데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나는 아담 스미스의 이론을 토대로 공유자원에 대한 사적 재산권 설정을 공유지 비극의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시장에 맡기자는 거죠. 그죠? 재산권 설정. 이 경우 땅 주인은 자기 재산을 힘껏 관리할 것이므로 공유자원의 훼손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책은 쪼갤 수 없는 부작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쪼갤 수 없고 소유권 획정이 어렵고 독점화.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가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재산권 설정. 이런 단어들은 여기서 앞에서는 정부라고 했잖아요. 정부, 국가. 근데 여기서는 뭐 시장이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합리성의 원칙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뭐 적절하다고 봐지진 않아요. 내가 봤을 때, 선생님이 봤을 때는 제시문 나 요약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키워드는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를 자동 반사적으로 요약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달을 쓰면서 그냥 요약을 하는 게 아니라 가와 나를 평가해주고 있죠. 2번과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쓰고 있다는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는 스페인 발렌시아 공동체 자치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오스트롬의 해결책을 소개하고 있다. 공동체 자치죠. 이 단어가 나와줘야 되겠고 이에 따르면 공유자원 관리는 공동체의 자체 활동과 자율적 구별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신뢰라는 말이 없네. 네, 신뢰라는 말을 썼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 견해에서는 모두 인간의 행위가 이기적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데 이에 반해 다는 인간이 신뢰를 바탕으로 이기심을 극복하고 협력하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여기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 우리가 비교를 한다는 것만 기억해 놓고 다음 넘어갑시다. 따라서 공유지 비극에 대한 다의 해결책은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을 함께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대안으로 볼 수 있다.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을 함께 충족시킨다. 이게 이제 공유주의 비극을 해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유주의 비극을 잘 해결했다는 얘기고 이 평가가 다해서 갑자기 툭 튀어났어요. 그래서 논제에서는 이런 내용을 쓰라는 걸 알 수가 없다는 말이죠. 순수하게 그 내용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알 수는 없는데 가톨릭 대학교가 요구하는 출제 의도는 이런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갔던 이 비교의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가나의 견해는 인간이 모두 이기적이다.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앞에서 밑줄을 껐는데 에, 리바이 어더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시장에서 개인이 편익과 비용을 고민하는 것도 이기심에 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는 기본 전제에서 가능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다는 인간이 신뢰를 바탕으로 이기심을 극복하고 협력하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주장이 선생님 생각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이 이기심이 있으니까 정부가 이를 극복하려고 했던 거고, 나에서도 인간의 이기심이 있으니까 소유권 확정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하려고 했던 거고, 다에서도 인간이 이기심이 있으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이것을 극복하려고 했던 건데, 뭐 다만 이렇게 인간이 신뢰를 바탕으로 이기심을 극복하려고 한다는 것은 비교의 관점으로 추정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비교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점만 우리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비교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 이 문제에서는 이러한 논제가 나오면 가나다를 비교를 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평가, 재심은 다가 적절하다는 평가. 2번도 마찬가지였죠. 다에서 외재적인 그리고 내재적인 균형적인 이 둘을 균형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평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교와 평가가 다를 요약하면서 자동적으로 요구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지 우리가 이제 가톨릭대의 출제 의도에 맞춰서 글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논제와는 별개인 것 같아요. 논제는 이렇게 나면 안 되고, 재심은 다의 관점에서 다를 요약하거나 정리하고, 혹은 뭐 이런 말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다의 관점에서 가와 나의 내용을 비판하라 이렇게 쓰는 게 맞겠습니다. 이렇게 논제가 요구돼야 되고, 그다음에 2번에서는 그래 분석하라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는 비판하라까지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판해보라 이렇게 쓰는 것이 이 예시 답안에 맞는 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2024년도에 25년도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런 논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쓰자라는 것이 전략이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 가톨릭 대학이 아니라 이런저런 대학들 다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냥 이 문제는 그냥 하나의 시장, 그 다음에 국가,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 이러한 기준으로 어떤 공유지 비극에 대한 문제를 접근한다. 그 다음에 부작용은 어떻게 있다. 이 정도 내용만 참고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별로 참고할 내용이 우리가 연습해 볼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내용, 가톨릭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만 필요한 문제가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2024년도 인문 논술 문제를 다 풀어봤고, 이 정도 준비를 하면은 25년도 문제 준비하는 것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 적절하지 않나, 이 정도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시문의 내용도 평이하고, 그 다음에 답안의 분량도 굉장히 길지 않죠. 적절하고, 그 다음에 예시 답안에서 보여지는 글의 어떤 뭐랄까 논리 이런 것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중구난방 쓰여진 게 아니라 주장을 쓰고, 그 다음에 논증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의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죠. 그래서 선명합니다. 논지는 조금 이상하더라도 출제 의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 그 다음에 그런 방향은 선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가톨릭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4년도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